자, 그러면 2023년의 마지막 중립기어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의도 시그널의 시그널 평론가 김준일 수석 에디터님과 배종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페셜 게스트도 한 분 모셨습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 뭐 이렇게 했는데 김준일 대표님이 못 나오신다고 했다가 갑자기 나오셨어요. 좀 네.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온갖 뭐 얘기는 다 해놓고 네. 예, 회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오늘 쌍특검법을 처리를 하면서 민주당 의총이 오후 1시였어요. 오후 근데 1시. 그게 아, 10시 반으로 땡겨졌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를 하는 그 시간에 이게 돼가지고 제가 작가님한테 여쭤봤어요. 이렇게 됐는데 제작진의 의견에 따르겠다. 제가 나오는 게 그럼 오후에 가세요? 아니 안 가요. 안 가요? 1월 아예 3일 날 토론을 아예 그 옮겨진 오늘은 거죠? 예. 이거 할 시간이 없고 그래서 1월 3일 날로 다음 주 수요일로 잡혔고 그래서 그 중요한 토론회니까 그렇긴 한데 지금은 의총이 지금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참여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예. 그러니까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오랜만에 저희 나오셨죠? 네네, 오랜만에 왔습니다. 그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그 이준석 전 대표 이제 신당 열차에서 뭐 누가 가냐 안 가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요새 좀 뭐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뭐 무소의 뿔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요즘 일각에서는 이제 당내 비주류가 아니고 당내 소수 세력, 핵개인 뭐 이런 조롱과 비아냥이 있는데 그래도 뭐 핵개인. 무소의 네. 뿔처럼 늘 잘 나가겠습니다. 아, 뭐 선생님 뭐 출연도 많이 하시고 이 나름 이게 뭐랄까 계속 시간이 갈수록 뭔가 인사이트가 계속 깊어지시는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탈당과 창당을 선언한 이준석 전 대표, 이제 개혁신당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전 대표 이야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합니다. 동시에 국민의힘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하겠습니다. 과거 정치군인들은 북한의 위협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비상선포를 통해서 많은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놀랍게도 소위 직업군인이라는 그들은 실제로 쿠데타를 위해 전방사단까지 동원하는 등 국가 안보를 최우선에 놓고 일을 처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과 당대표가 모두 군인인 시절을 겪어내고 이겨냈던 우리가 왜 다시 한번 검찰과 경찰이 주도하는 정치적 결사체 때문에 중요한 시대적 과제들을 제쳐놓고 극한 대립을 강요받아야 합니까? 김용태 최고위원님, 어제 전 대표 기자회견한 그 상계동 참숯갈비. 예. 마포. 마- 상계동에 있는 마포 숯불갈비. 마포 숯불갈비. 예. 그 참숯갈비 선언을 보면서 뭐 어떻게 내용을 들으셨습니까? 네. 제가 뭐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저는 좀 감정이 좀 좋지 않았어요. 약간 좋지 않았다고요? 약간 슬펐죠. 가슴이 아. 아팠고 그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보수 정당의 찰나였던 그 봄을 영원히 만들지 못했던 반성이 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잘못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 과정들을 제가 옆에서 다 봐왔잖아요. 네. 당시에 그 당 대표로 선출됐던 과정, 그리고 그 대통령 선거 이기고 지방 선거 이겼던 과정. 하지만 마지막에 저희 윤리위 과정을 통해서 또 축출되는 그 과정까지 다 봐왔던 사람으로서 저도 이렇게 주마등처럼 쭉 흘러갔던 것 같아요. 아, 그때 제가 옆에서 좀 우리가 어떻게 했더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좀 그런 가슴이 좀 아팠던 연설이었습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뭐 연락이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뭐 예전에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약간 좀 뭐 실망했다든지 뭐 이렇게 연락이 올 수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혹시 뭐 좀 이렇게 하시고 싶으신 얘기나. 당연히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섭섭해 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다만 천하용인이라는 이 팀 자체가 신당 창당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어떤 결사체는 아니고 당내 혁신과 개혁을 위해서 저희가 한번 노력해서 만들었던 결사체다 보니까 그 지점에 있어서 각자 판단하는 부분과 각자의 원칙이 있었던 것이고요. 제가 뭐 늘 당내에서 목소리 내고 당의 어떤 한동훈 비대위가 또 당정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어제 이제 그 선언할 때 이제 사실은 천하용인 멤버들이 다 뭐 일정이 있으셨는데 아무튼 참석하지는 않으셨는데 이제 그 또 이준석 대표가 질의응답을 할 때 적절한 때 또 각자의 이렇게 각오를 이야기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뭐 그거 관련해서 뭐 좀 전에 듣거나 하신 건 뭐. 저는 전혀 아는 바는 없는데 네. 뭐 이기인 의원 같은 경우는 도의원 같은 경우는 일찍부터 언론에 이제 함께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허은하 의원이나 천하람 위원장은 고심 중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결정했을 것 같은데 그 결정에 따라서 아마 적절한 방법으로 국민들께 좀 말씀드리는 방식을 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제가 좀 드려야 되고 예전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게 그 말을 물어봤어요. 네. 질문 어떤 질문이냐면은 이 천하용인이 좀 계속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겠냐. 왜냐면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없으니까. 마치 또 김용태 전 청년 최고는 안 따라가니까 뭐야? 뭐 배신이야? 근데 그건 각자의 선택이란 말이거든요. 네. 그냥 천하용인이 그러면은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해서 얻은 게 뭐가 있냐 했더니 상당히 인지도가 높아졌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사고는 내가 보니까 누가 참여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각자의 길을 간다. 이건 일종의 뭐 게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게임론이야.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그래서 천하용인으로 해서 지난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천하람도 그렇고 인지도를 얻었다. 그럼 그것들에게는 그게 득이 된 거고 앞으로 또 나하고 함께하든 아니든 간에 그것도 그들의 이 이해관계에서 게임에서 판단이 아니겠느냐. 네.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만 묶어버리게 되면 이제는 그러면 천하용인이 안 되니까 천하인? 그러면 또 두 사람만 참여하면 천인? 네. 그럼 뭐 허나 의원만 참여하면 허? 더 이상해지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자유롭게 우리도 좀 이 너무 지나친 어떤 연결고리를 뭔가 좀 영속성을 부여하지 말자.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뭐 김준일 에디터님 너무 멀리 계셔서 약간 이렇게 시선을 맞춰야 되네요. 이렇게. 예. 하고 싶으신 말씀. 저의 빛나는 미모가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눈이 제가 들부시네요. 눈이 부십니다. 아 그런가요? 옆에서 바로. 그러니까요. 예, 다들 선글라스 끼고 이거를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최근에 장성철 너무 소장이 그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뭐냐면은 네. 국민의힘 김건희를 지켜주세요. 민주당 이재명을 지켜주세요. 이준석 신당 이준석을 지켜주세요. 이러면 나가린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야 장성철이 또 이 뭐 한담 그러면서 막 뭐 이제 뭐 FM 코리아라든지 막 뭐 지지자들이 이제 뭐 막 비판하고 그랬어요. 그거를 장성철 소장이 왜 썼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국민의힘과 이 민주당이 아니 여기에서 서로 이재명을 비판하고 뭐 윤석열을 비판하고 할 때 나는 미래를 얘기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지지자분들도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떤 미움의 감정, 혐오의 감정이 가장 정치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투표의 동의는 이런 뭐 정치학이나 이런 데서 연구해 보면은 이거만큼 그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좋은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활용을 해야 되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만 하면은 정치가 황폐해지고요. 그 정당도 지지자도 황폐해집니다. 지금 근데 우리 정치가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뭐 좀 이따 평가를 하겠지만은 이준석은 그런 것들 안 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천하용인의 선택이 다 다른 것에 대해서도 싫은 감정이 있을지언정 이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비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준석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같이 합류하시는 분한테 도움이 안 되고 김용태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이준석 신당의 확장력이나 이거의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과도한 비판하는 거는 자유예요. 그건 하지만 과도한 비난 이런 거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여러 정치인들한테 조언도 많이 해줍니다. 제가 지난주에 천하람 위원장한테 제가 조언해줬다 두 번에 걸쳐서 했다는 얘기 했잖아요. 제가 지금 친이낙연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는 현직 의원은 아니고요. 친이낙연계로 분류됐던 분한테 또 전화가 와서 이런 조언을 했어요. 뭐 그 내용을 밝힐 수는 없는데 저는 그 정치인한테 당사자한테 가장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사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당사자 정치인에게 그 원칙을 완전히 180도 360도 훼손하지 않는 거라면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면은 그 당사자가 중요시하는 가치의 판단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중심으로 하는 게 좋고 지금은 총선에 나가는 거라면은 비례로 뭐 나갈 수 있을지 지역구로 나갈 수 있을지 어떤 식으로 본인이 의원이 될지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 당사자의 그런 거를 존중해야 돼요. 저는 그리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대신 그 사람의 정치를 살아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이력 그리고 당내에서의 또 뭐 국민의힘에서의 뭐 바꿔야 된다라는 문제, 뭐 민주당에서 바꿔야 된다는 문제 이런 판단을 하신 분들한테
그런 식으로 뭐 본인의 기준을 너무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댓글도 지금 감론을박하고 계신데 뭐 그렇습니다. 예, 제가 뭐 말 보탤 건 아닌 것 같고 저희 뭐 미래 얘기를 하셨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당 얘기부터 좀 여쭤보면 그 한동훈 비대위가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네. 내일 이제 발표할 예정인데 어쨌든 뭐 여기저기 지금 연락이 뭐 갔다 안 갔다 뭐 연락을 받았다 안 받았다 뭐 하시는데 혹시 김용태 최고위원에게도 연락이 뭐 왔다거나 뭐 아니면 뭐 전화가 왔다거나 뭐 전혀 연락받은 바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저는 비대위를 그 뭐 이른바 7, 8, 9 이렇게 하자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하태경. 네. 물리적으로 나이를 재단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젊은 정치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 나이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어떠한 사고를 갖고 있고 이러한 기득권에 반할지라도 소신을 지킬 수 있느냐 이러한 기준이 잣대가 돼야 되고 또 새로운 이 비대위가 형성된다면 분명 한동훈 비대위의 기대도 있지만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에요. 네. 과연 당정 관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오늘 이제 여사 특검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나갈 것이냐 등등등 민심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민생 문제 네. 정쟁이 아니고 이념이 아니고 이 민생 문제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한 그런 우려들 많은데 네. 이 우려를 좀 잘 불식시킬 수 있는 인사들이 오셔야 된다라는 당내 다양성을 유지해 가면서 그러한 인사가 적절히 전 된다면 제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하나 좀 여쭤봐도 돼요. 그러면은 네네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용태 최고 같이 합시다. 그럼 수락할 거예요? 전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안이 오게 된다면 뭐 제안도 오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가져간 게좀 이게 그렇게 아유, 좀 모양새가 이상한데 네. 궁금하니까. 제가 쓴소리 낼 수 있는 룸이 있고 용인이 된다면 뭐 그것부터 좀 답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한 비대위원장하고 그렇게 접촉이 되면 그래도 이준석 전 대표를 붙들어야 돼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두 분 다 그 붙든다는 것 자체가 시너지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지금 상황에서 이미 이준석 대표는 이제 창당하겠다고 나갔고 물론 저희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함께 하는 게 좋은데 이준석 대표 어차피 나갔고 뭐 정치인 이준석이 보여준 비전은 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럼 정치인 한동훈이 보여줄 비전을 먼저 국민들께 보여주고 네. 변화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때 가서는 이제 함께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두 분 다 시너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게 좀 뜬금없는 소리긴 한데 뭐 가정에서 말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저한테도 연락 오면 저는 안 해요 이럴 겁니다. 아 나한테 뭐 연락을 가정하는 하라고. 거니까 예, 만약에 대표님한테 연락 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안 해요. 선생님한테 연락 오면 아니 제가 지금 안 한다고 안 하시는데? 아니 잠깐만 어제 전화가 왔는데 아하. 이 휴대폰인데 누군지 모르는 이름이 번호. 안 떠요. 모르는 번호. 그래서 제가 자꾸 다시 이걸 그럼 해봐야 빨리 되나? 콜백을 하셔야죠. 아 그래요? 제가 저는 받았어야 됐어요. 새로 나온 아니, 근데 보험 상품이 있는데요. 02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02. 여론조사 기관. 010 왔다니까 휴대전화로. 아우, 그 섭외전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이게 맞나 안 맞나 물어볼 수도 없고. 아하. 그럴 땐 더치트 이런 데 검색하면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게 자꾸 이제 한동훈 비대위와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이게 탈당 이게 사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와서 이게 어쨌든 이게 조금 한동훈 비대위에 약간 좀 묻힌 게 아닌가 초반에 비해서는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준석 신당이 이제 어쨌든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결과를 내느냐가 사실은 이제 그 첫 번째 평가 지점이 될 텐데 어떻게 좀 이 양당 구도를 흔들 정도의 존재감은 어떤 식으로 좀 발휘를 해야 될까요? 역설적이게 저는 한동훈 비대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도층의 국민들, 많은 국민들이 한동훈 비대위에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 우려를 불식시키고 잘해 나간다면 저는 국민의힘이 다시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첫 번째로 생각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일단 이준석 신당이 되면 저는 어제 그 연설문을 보면서 제3지대 신당으로 만들겠다라고 저는 읽혀졌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개혁신당이라고 가칭을 네. 내세웠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보수 신당보다는 이제 제3지대 신당으로 가겠다라고 저는 읽혔고 네. 그렇게 되면은 보수 진영의 유권자들로부터도 이제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새로운 정치, 탈이념적이고 가끔은 시니컬한 이런 담론까지도 담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네.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국민들께 설득하고 한다면 네. 저는 우리 정치에서 이게 성공한 사례가 많이 없었다 보니까 이준석스러운 이준석다운 그런 정치를 한다면 또 네. 기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정당보다는
개혁신당으로서 그리고 노회찬 전 그 정의당 스펙트럼을 굉장히 그 넓게 위원 가져가려고 얘기도 하는 하고, 것 같습니다. 소장님은 좀 어떻게? 이준석 신당이 중요한 건 이제 어떤 대상을 지지 기반으로 판단하고 네. 그 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철학이 있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저는 이제부터는 답답할 수 있겠지만 본인은 그 용납이 안 될 수 있겠지만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오히려. 비판하거나 예. 내부 이렇게 하거나. 그리고 비판하는 정치는 지금 우리 계속 볼 거기 때문에 이준석 이제 사실상 대표가 될 거잖아요. 새로운 신당의 대표가 될 텐데 저는 이준석의 색깔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준석의 정치 미래 정치는 뭔지 또 이준석이 솔깃할 수 있는 모비딕 같은 소설 모비딕을 읽었다고 그러니까 요즘 이게 난리야. 그래요? 흥기범 맹크 모비딕 읽었어요? 아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읽겠습니다. 이걸 보고 있다면서 지금 준입교. 안 해요? 아니요. 네. 하여튼간에 고래에서 저는 고래에서 네.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될 거고 마지막에 저는 사람에 너무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위에 거 이준석의 이념 철학, 이준석의 이 정책과 또 아이디어 이게 솔깃하면 사람은 몰릴 거야. 저는 어느 순간인가는 나중에 이준석 신당이 대박 터지면 그때 김용태 최고를 영입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역으로? 지지율이 뭐 30% 40% 나오면 저는 그런 정치 세력이 될 수 있게 정치 바구니가 될 수 있도록 이준석 대표가 만들고 이준석 이제 신당의 대표가 되니까 더 이상 막 이 윤석열 대통령 때리기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때리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이준석은 긍정의 에너지구나. 이걸 좀 더 발휘했으면 좋겠어. 근데 제가 갑자기 그냥 궁금한 건데 어쨌든 이제 정책적인 왜요? 왜요? 저를 궁금하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제가 웃기게 생겼나요? 500원을 내야죠. 궁금하면 500원. 아니 진짜 이거 약간 진지한 질문입니다. 왜냐면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평소에 정책 제안을 하거나 뭐 이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걸 되게 중시하는 타입인 걸로 제가 아는데 그러면 어쨌든 여당에서 그런 거를 더 하기가 쉽잖아요. 냉정하게 말하면 여기 안에서 하는 게. 비대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여당의 그 안에서 하는 게 그렇죠. 정책 실현이라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 말대로 본인한테 총괄선대위원장 제안이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나 왔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본인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한 다음에 그 총선 이후에 어떤 그런 정책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닐까요? 왜 굳이 그 선택은 아예 배제한 걸까요? 여당 대표였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사실상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헌정사상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좋지 않았던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어떤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과정이 바로 대선 끝나자마자 저희가 이제 축출 과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어떤 공개 문자도 공개됐었고 윤리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구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러한 기회가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았나. 그런 과정이 또 반복될 수도 있을 거라고 예, 생각했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김진애 에디터님 뭔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요. 뭐 그윽하게 보시는데. 아니요, 뭐 그냥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묻고 싶어요. 이 모든 정당한테 왜 여당이 과반이 돼야 되죠? 그것이 여당이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진짜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찍는 분들이 있습니다. 양당에다. 근데 그렇죠. 그거 말고 이 정당이 이번 총선에서 이겨야 되고 뭐 근데 지역구에서는 이제 더 호감도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당 차원에서는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여당을 다수당으로 일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뭐 이런 거는 네.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국민의힘이 일당이 돼야 되죠? 제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국민의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을 안 하셔도 돼요. 모든 국민의힘은. 정당이 다 당연히 자기들이 과반을 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냥 넘는 거는 관습적인 거고 우리는 뭘 하기 위해서 지금 일당이 돼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국민들을 설득할 뭔가가 있어야 된다. 네, 저는 국민의힘에서 그 얘기를 한 걸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왜 우리가 일당이 돼야 되는지. 그러면은 일당이 되면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더 많은 독립투사들 모욕하고 더 많은 검찰 수사하고 KBS하고 MBC 해체하고 YTN하고 연합뉴스 TV 매각하고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은 일당이 돼야 되나요? 그러니까
설득을 해주십시오 국민들을. 그건 국힘에서 한 게 예, 아니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럼 지금 170석의 야당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잖아요. 너희들한테 그럼 입법권까지 다 줄게. 그러면 더 폭주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어떻게 장담을 하죠? 국민들은 지금 35대 60으로 지금 이 정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네. 어떻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얘기를 그걸로 총선 캐치프레이즈로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답을 해주셔야지 이길 수 있다라는 거. 한동훈 비대위의 한계도 그겁니다. 이재명을 때려잡고 586을 때려잡으면은 국민의힘이 더 잘하나요? 35대 60 부정평가 60이 있는 게 더 낮아지나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비전을 얘기를 해달라는 건데 이거는 민주당한테도 똑같아요. 이미 170석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네, 네. 근데 또 170석을 만들면 대한민국이 뭐가 바뀌죠? 그러니까 왜 뭘 하려고 170석이 필요한지를 설명을 제가 제일 납득이 안. 민주당의 저번에 토론회 가서도 그 얘기를 하고 또 할 건데 네. 왜 내가 민주당을 찍어야 되는지를 나를 이해를 시켜봐라. 알겠습니다. 반 윤석열 네. 빼놓고 이준석은 그나마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미래를 얘기했어요.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그 정당에서는 어차피 선대위원장 하더라도 또 토사구팽 당하겠죠. 아,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나온 거죠. 것이다. 신뢰가 없어요. 예, 신뢰가. 예,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미래를 뭐 이준석을 뭐 치켜세우고 그런 게 아니라 치켜 세우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치켜세울 만해요. 저는 어제 그걸 보고 충분히 왜 이번 총선에서 이거를 가지고 제대로 얘기한 사람이 처음이었습니다. 이준석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왜 나를 찍어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 아. 반윤이냐 반 이재명이냐 뭐 이런 류의 저쪽이 싫어서 나를 찍어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이런 것 때문에 나는 내가 지금 다수당이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처음이에요. 제발 좀 그거를 설득을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많은 국민들이 무슨 한동훈이 2030의 여성의 뭐 인기가 있네 없네 그딴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조금 그런 거를 좀 설득을 하시라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030 여성에게 인기가 있다는 게 숫자적으로 없습니다. 나오나요? 없어요. 그런 거 없죠.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건 근데 이제 뭐 총선 앞두고 있으니까 이탈 가능성이 있거나 아직까지 지지층으로 흡수되지 않은 유권자층에 대한 일종의 뭐 분위기, 네. 이 밑자락 깔기 차원의 성격일 테고요. 앞으로 이제 조사가 진행되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속속 데이터로도 확인 가능할 텐데 이제 최근에 이런 조사는 있었죠. 이재명이냐 한동훈이냐 이재명이냐 이런 걸 네네. 물을 때 2030 MZ 세대가 어느 한쪽으로 쏠렸냐? 그러면 쏠리지는 않았어요. 아, 또 그렇진 그러니까 않았고. 이제 네. 뭐 더 많이 지지를 받는다는 차원보다는 2030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비교할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밀리지 않는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봐라. 뭐 밀리지 않네. 밀리지 않는다. 그렇죠. 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 이제 뭐 서로 이렇게 공격한다거나 사실 뭐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하다 보면 이제 부딪히거나 뭔가 그렇게 할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 약간 이런 건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리 저희 김용태 최고위원부터. 일단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아예 네. 어떤 무시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되는 생각이 있고 반대 또 이준석 전 대표 이제 신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계속해서 한동훈 비대위와 경쟁 관계를 구도를 유도해 가면서 네. 그러니까 좀 여당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가 잘 못할 거라는 우려가 있잖아요. 당정 관계에 대한 개선, 대통령에 대한 쓴소리 이런 네. 거 못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 계속 이 지점을 공격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중도 확장을 계속하는 전략으로. 예. 수장님은 좀 어떻게? 저는 당분간은 이제 경쟁자 구도로 가겠죠. 물론 두 사람에게 물어보면 두 사람 다 경쟁자가 아니라고 그럴 거예요. 서로,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한동훈 아니다. 비대위원장한테 물어보면 누구요? 누구라고 하셨나요? 저는 제 이야기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이준석 전 대표한테 물어보면 뭐 모비딕에게 물어보시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데이트상으로 보면 두 사람은 경쟁자야. 그러니까 이준석은 얼마나 더 한동훈 쪽에 몫을 가져오느냐 이게 자기 그렇죠. 신당에 중요한 거고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칫 대통령하고 관계에서는 뭔가 특별히 오늘 상황이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 오늘 28일 그러면 이제 그것도 온전치가 않고 네. 또 사실은 중진들을 몰아세운다는 거는 하지만 이게 또 중진 그러면 빼내고 누구 공천할 거 그러면 공천도 온전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확실히 그럼 내가 이준석만큼은 내가 이겨줄게. 네. 이게 이제 카드일 수 있는데 그게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두 사람은 부인하겠지만
모비딕에게 물어보든 BBB에게 물어보든 이건 경쟁자다. 근데 이제 경쟁자다. 총선이 끝나고 나면 1차 승리자는 결정되겠죠. 그렇죠. 근데 네, 자연스럽게. 그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또 이준석에게는 남는 게 시간이야. 아니 30년 뒤에도 50년 뒤에도 50년 뒤로 너무 많이 나갔다. 80세인데? 80세? 90세, 90세. 아이들이 80이 넘어요. 90세. 90세야 50년 뒤면. 90세인데? 110대 시대, 110세, 120세 시대. 깜짝이야. 100세 넘는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는다니까 지금. 아하, 그래서 여튼 네. 그때 자꾸만 전화가 오네. 오늘 0201로 전화가 많이 오시네. 아니 이걸 지금 방송 중이라 못 봤는데. 큰 기회 날리신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 두 분. 일단은 문자로 아니. 수락한다고 보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시면. 일단은 수락하기 싫다. 아니 어제까지 생각하면 지금 이게 세 번째니까 3고 초려잖아요. 네, 수락합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네, 아무튼 오늘 왜 이렇게 어수선하지? 네, 그럼 아무튼 두 사람의 관계 어떻게 될지 저희 김준일 에디터님 전망도 한번 뭐 들어볼게요. 비슷한데 경쟁 관계 아니라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게 본인의 어떤 노선이나 이런 거는 본인이 잘해서도 있지만 상대방하고 대비가 되면서도 이게 선명해지는 게 있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먼저 본인의 이제 수락연설을 했고 거기에 다시 맞춤형으로 이게 나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는 또 아니라고 자기 아니라고 매출도 썼다고. 아니 이준석 대표는 기본적으로 한 달 전부터 저한테 그 얘기해서 나는 미래를 얘기할 거다. 신당에 가면은 무조건 미래를 얘기할 거다.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디테일하게 담길지는 모르겠으나 그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거에 큰 틀이 변한 건 아니지만은 디테일하게 예를 들면은 빌런 정치, 검투사 정치 이거는 검사가 비대위원장 된 거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예, 비유한 뭐 거죠. 군인들 비유하면서 검찰, 그렇죠. 경찰, 네네. 합동수사부 이것도 다 이건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됐으니까 더 이제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넣었을 거다 이렇게 해서 디테일들은 다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런 게. 근데 어쨌든 본인들은 의식하지 않아도 어저께 한동훈 장관은 또 이제 이를테면 세대 포위론 얘기하고 게임하듯이 정치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준석을 깠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류의 자잘한 신경전은 계속 될 것 같아요. 신경전은 계속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은 이 보수에서 노선 경쟁이라는 게 좀 더 선명해지고 이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건데 네.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거는 큰 게임은 아니에요. 본 게임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냥 보는 소소한 재미는 있을지언정 그거는 중요한 본류는 아닐 것 같고 한동훈이 얘기한 비전 이재명 심판론 네. 그리고 이준석이 얘기한 거 나는 양당 그게 아니라 미래를 얘기하겠다에 누가 얼마나 공감하느냐가 있고 기준치가 달라요 사실은. 이거는 한동훈이 불리한 게임인데 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제3신당에 대한 최대 기준치는 저기에 안철수의 38석이었어요. 국민의당. 그렇죠. 거기는 이제 지역 호남을 먹으니까 가능한 건데 지역주.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은 3당은 한 10석 정도 가져가면은 성공으로 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그래도 한 일반적으로. 교섭단체 정도는 해야 좀 성공이지 않을까요? 교섭단체를 구성한 사례가 없어요. 3당이.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자민련 같이 지역으로 한 거 말고 그 1로 3기만 넘은 다음에는 3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한 사례가 없습니다. 정의당도 없고요. 네. 어느 정당도 없고 안철수가 대단한 거는 어쨌든 호남을 먹었든 뭐가 됐든 38석 그냥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기준치가 다르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교섭단체 아니더라도 빅텐트면은 교섭단체까지 얘기가 나올 테고 10석만 가져가도 이준석은 성공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실패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올 건데 한동훈은 지금 상황은 1당이 안 되면은 실패라는 평가가 그렇죠.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네네네. 사실은 지금 지난번에 103석으로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120석만 만들어도 한동훈은 성공이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 정도로 국민의힘을 암울하게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평가를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네. 과반을 하지 그래서 못하면. 한동훈이 더 어려운 게임을 할 거다.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은 이준석은 30, 35 빼고 40%만 가져가면 돼요. 사실 여기에서 많이 가져가면 이기는 게임이고 한동훈은 30에다가 확장해서 20을 더 먹어야 돼요. 중도에서. 그렇죠.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 될 거예요. 예. 오히려 난이도는 한동훈 비대위 쪽이 더 높다. 여담인데 아까 좀 전에 군인 네. 얘기하셔가지고 네네. 최근에 서울의 봄 영화가 개봉했잖아요. 그렇죠. 네. 1000만 넘어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서울의 봄을 보고 와서 저희 당의 일부 당원들이 막 화가 나신 거예요. 왜 화가 나? 이런 영화를 왜 만들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화가 나?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서울의 봄 첫날 봤는데 네. 굉장히 가슴 아프게 보긴 했지만 또 영광스럽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당 일부 당원분들 중에 이걸 보고 화가 나신 분들은 민정당의 어떤 그런 가치나 그때 활동하셨던 분들이 화가 나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 당은 민주화 유산을 갖고 있는 정당이잖아요. 네. 김영삼 대통령을 그렇죠. 배출했던 정당이고 그렇죠.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에 척결했던 네. 대통령이고 저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굉장히 또 영광스럽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뭐 검찰의 그런 하나의 판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의 그 역사성을 봤을 때 늘 민주화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켜오기 위해서 노력했던 정당이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 안에서도 그 희망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목소리 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를 종합하면 사실 이 서울의 봄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민주당이 이제 자기들의 약간 프레임을 갖고 와서 비판용으로 썼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뒤늦게 이렇게 약간 대응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그냥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아니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옛날 마인드다. 그렇죠. 이제 뭐 마치 뭐 지금 지난 성탄절 직전에 천만 돌파를 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마치 선거에 연결을 시키는 듯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렇게 영하게까지 뭐 양분시킬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서울의 봄을 할 게 아니라 제목을 중립기어의 봄으로. 중립교회 봄은 언제 올까요? 저희 뭐가 되면 저희는 봄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난 10만 넘으면 스텝한테서 욕 나오는 건 처음 듣는데. 우리 하루에 한 번 웃는 우리 인턴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게 무슨 얘기지? 네. 아니 웬만하면 욕까지는 안 했잖아요. 욕이 나왔어. 에이, 욕을 안 했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저희 어쨌든 뭐 세 분의 말씀을 종합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는 서로 공개적으로 뭔가 이렇게 나를 세우지는 않겠으나 서로 소소한 신경전은 계속 될 것이다. 요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